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쿠라시르에서 스노우플레이크로 맞춤형 추천하기라는 제목으로 넬리 주식회사의 할리가에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넬리 주식회사의 쿠라시르 컴퍼니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고 있는 할리가의 유야입니다. 애칭이 할리입니다. 여러분도 할리라고 불러주십시오. 2021년 8월부터 넬리 주식회사의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입사를 하였습니다. 쿠라실의 데이터 기반의 신규 구축을 담당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퍼스널라이즈 관련 팀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베이스에 데이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스노우플레이크,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커뮤니티에서 2022년 데이터 슈퍼히로라는 타이틀을 받아서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의 어젠다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프로덕트인 쿠라시르에서 왜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기반을 새로 구축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을 했는가, 또 쿠라실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특히 맞춤형 추천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우리가 새로 데이터 기반을 구축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은 쿠라실이 추천에 주력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쿠라시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주인공인 프로덕트 쿠라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쿠라시르는 일본 국내에서 넘버원인 레시피 플랫폼의 서비스이며 80억 명에게 하루에 3번 햄버거를 선사하다라는 미션으로 다양한 레시피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쿠라시르에서는 주로 쿠라시르 셰프가 감수한 레시피 콘텐츠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유저에게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으며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레시피 동영상뿐만 아니라 작년부터는 레시피를 올리는 기능도 리리스가 되었는데요.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올린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쿠라시르가 왜 맞춤형 추천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를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쿠라실의 리코멘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코머스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어떠한 상품을 본 유저는 이 동영상을, 이 상품을 볼 거다라는 리코멘데이션 추천이 있는데 저도 자주 이용을 합니다만 근데 쿠라시르에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쿠라시를 보고 카레를 만든 한 유저가 이 사람은 카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카레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러한 반식으로 추천을 해서 나는 어제 카레를 먹었는데 또 카레를 먹고 싶지가 않다라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만약에 어제 카레를 먹은 후에 카레 추천을 받으면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날에 카레를 먹은 사람이 오늘 뭘 먹고 싶을지에 대해서는 이 먹거리라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추천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카레 재료가 많아 있어서 정말 카레를 좋아한다면 만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냉장고에 양파밖에 없으면은 또 다른 것을 사와서 카레를 만들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타마네기의 그 양파의 추천을 보고 또 다른 요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자면 양파를 검색을 해서 그 양파의 다른 레시피를 검색을 하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이 쿠라실의 그 어려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머신러닝을 도입했다, 새로운 기법을 사용해봤다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쿠라실에서는 추천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 그리고
오랫동안 저희 쿠라실에서 오랫동안 과제로 삼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제가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추천에 주력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쿠라시르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간편 요리라던가 전자레인지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오른쪽 부분이죠. 그 왼쪽 부분이죠. 굉장히 이용이 많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고 계시는데 근데 그 콘텐츠를 보다 이용을 확장하고자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그 간편 요리라던가 그러한 부분에서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칭 로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추천이라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실현되면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성을 맞춤형 추천을 함으로써 우리가 또 새로 제안을 할 수가 있고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맞춤형 추천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데이터 기반입니다. 이 데이터 기반에 고성능 그리고 고품질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맞춤형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왜 저희가 추천에 주력을 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쿠라시에서는 데이터 기반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도식입니다. AWS 환경에 구축되어 있었으며 유저에서 받은 행동 로그라던가 여러 가지 콘텐츠와 관련된 데이터를 그 왼쪽에서부터 메타버스에서 들어와서 스토리지에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것이 쭉 흘러가면서 최종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거를 BI 툴을 사용해서 분석하고 행동을 통해서 뭔가 얻은 방식으로 데이터 기반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은 구축된 지 수년이 경과를 하였는데요. 분석 용도로서는 최대한 최적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 기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KPI나 효과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부분은 이미 다 정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 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PDC를 돌리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데이터 기반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 눈높이에서 보면은 큰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평소의 업무에서도 데이터의 품질 그리고 데이터 카오스에 눈을 감아주며 양보를 하면은 그렇게 리소스도 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그 리코멘데이션 추천을 하는 그 데이터 기반의 사용을 할 때 지금 산때에서는 약간 좀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의 행동이 데이터 기반으로 왔을 때 그거를 분석하는 데까지 할 때까지 최대 3시간 정도 지금 기존의 기반에서는 걸립니다. 유저의 스트리치에 주고받고 하면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석 연도로 사용했던 아테나의 경우에는 선론 부분이 동시 질행수 부분 등등에서 머신러닝을 도입을 하는 단계, 앱에서 사용해야 되는 페이지에 대해서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기반에는 말씀드린 대로 3가지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행동 로그를 실시간에 분석하지 못한다. 아까 3시간 걸렸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쿠라실의 경우에는 하루에 3억 번 그 경납이 되는 저장되는 데이터 기반인데요. 그 3억 회의 리코드를
얼마나 빨리 분석할 수 있을지, 그게 비용에 맞는 형태에서 데이터 기반을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머신러닝을 한다, 앱에서 활용하고 싶을 때 그런 것을 산정하는 스케일러빌리티, 섰는 부분도 요구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데이터 엔지니어의 리소스 자체도 그다지 윤탁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추진을 계속해서 빨리 돌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거기에 드는 공수 그리고 파워를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아까 양보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의 변질, 변화, 그리고 데이터 카오스와 같은 부분에도 대응할 때 좀 뭔가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클라우드인 스노플레이크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새로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리코멘데이션을 위한 뭔가 새로운 시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노플레이크를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스노플레이크에 기대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AWS 환경에 구축되었다라는 것이 그 장점의 하나였습니다. 아까 기존 데이터 기반이 AWS 환경에 구축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존의 아셋을 이 스노플레이크에서 그대로 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할 때 공수가 별로 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억 리코드가 발생하는 데이터를 별도의 스토리지라던가 클라우드에 이행을 할 때,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를 가상하면 정말 비용대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좀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PCO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 스노플레이크는 그 한 만큼만 과금을 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AWS에. 그러한 점이 정말 아질리티를 가지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노플레이크의 특징인 스토리지와 그 컴퓨팅 리소스를 분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인데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분석만 해서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머신러닝, 앱 등등 여러 가지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할 때 컴퓨팅하고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어서 보다 많은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니어 제로 멘테넌스라는 거의 제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매니지멘트 등등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도 그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멀티 클라우드에서 전개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윤택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DBT나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MDS와 같은 것을 접목을 해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궁합이 좋은 것 같고요. 그러한 점이 앞으로 머신러닝 등등의 그리고 기능의 업데이트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것도 특징 중에 매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일을 구축을 하는데 제가 혼자 할 때 한 달 소요되었습니다. 비슷한 것이 기존의 데이터 기반으로도 가능했었는데요. 이를 구축을 한 결과 핸드온 로그를 분석을 하는데 지금까지 3시간이나 걸렸는데 그것이 최당 1분 정도까지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 1분 정도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과 1분 만에 로그 분석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노우 파이프, 스트림, 서버리스 태스크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해서 실현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스노우 파이프 설명드립니다. 스노우 파이프는 AWS나 GCS 등 스테이지라고 불리우는 스토리지에 파일이 저장되는 대로 바로 후속 테이블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로딩하는, 계속적으로 로딩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환경에서는 키네시스의 행동 로그가 배치가 됩니다. 이 배치된 타이밍에 맞춰서 자동으로 후속 테이블에 데이터를 로딩해 주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그 스노우플레이크의 레코드가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스트림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테이블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스트림은 예를 들어서 앞단의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스노우파이프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검지해서 후속 테이블에 어떠한 처리를 해줍니다. 말하자면 변경 데이터 캡처, CDC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실장을 구현을 스트림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 데이터의 사정상 스노우파이프에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와서 추가가 됩니다. 로그가 축적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스트림을 사용함으로써 추가된 새로운 것을 후속 테이블로 어떠한 가공을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스크 또는 서버리스 태스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태스크라는 이름 자체 그대로 배치 처리 쿼리나 스크립트를 정기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태스크를 스트림에서 추가된 데이터를 조합을 하면서 추가된 데이터가 스트림에 축적이 된 상태, 그것을 후속 테이블로 분석용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가공을 해서 그것을 태스크가 실행을 한 다음에 후속 테이블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지속해서 가동을 하게 되면요. 거의 리얼타임으로 분석용 테이블로 데이터 저장을 하게 된다면 이 태스크는 초당 1분 만에 기동이 됩니다. 1분 간격으로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가게 되는데요. 태스크의 사양상 태스크를 사용을 하면 컴퓨팅 리소스가 최단 1분 정도 움직이면, 그러니까 최단 1분 동안 살아야 됩니다. 과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 간격으로 다시 그런 식으로 상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를 계속 가동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최근에 리리스된 서버리스 태스크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코스트 퍼포먼스가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리스 태스크에 관해서는 초 단위로 과금이 됩니다. 최단 1분 처리로 만약에 6초 걸리는 처리가 있다 했을 때는 6초에 대해서 과금이 됩니다. 6초에 과금이 된다는 면에서는 상시 가동이 되면서 돈이 계속 드는 것보다는 1분에 한 번 해도 그만큼의 비용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태스크 자체의 컴퓨팅 리스크도 뭐라고 할까요? 그 사이즈라고 할까요? 선능 부분은 매니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서버리스 태스크를 이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트림이나 서버리스 태스크를 결합을 해서 우리는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성비가 좋은, 확장성이 좋은 데이터 기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 데이터는 처리에 따라서 스케일이 되고요. 메인테넌스 차원에서는 데이터 품질이나 코스트 관련해서요. 매일 가동의 방식 등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한 유지 보수, 워크로드에 대해서 튜닝을 해야 되는 작업은 불필요합니다. 이를 구현한 이후에 약 1년이 지났는데요. 큰 장애는 거의 없었고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운영 비용 없이 아주 뛰어난 기능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이것을 사용해서 개인 맞춤형의 추천을 한다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 기반을 구축을 하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맞춤형 추천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러쉬르는 음식, 먹거리를 통해서 풍요로운 콘텐츠, 다양한 가치를 크러쉬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다양한 가치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개인 맞춤형의 목적입니다. 맞춤형 추천의 목적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크러쉬 내 콘텐츠 내에는 먹거리, 생활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더 풍요롭게, 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가 올리고 또 투고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크러쉬의 특색이 있는 콘텐츠를 차별화된 추천 기능으로 제공을 하는 이 두 가지 바퀴를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팀 구성도 추천을 하는 데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PDM, 또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드 엔지니어 뿐 아니라 콘텐츠를 관리하는 콘텐츠 멤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어떤 추천을 하면 좋을지 데이터 측면에서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같은 팀 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걸림돌, 버틀넥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스노우플레이크만의 기능을 잘 알아야지만 개발을 못한다든가, 그리고 제가 혼자서 그러한 답을 하다 보면은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이를 공유하겠습니다. 추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온 파이프라인의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리얼타임으로 얻은 데이터로부터 보다 유저에게 저스트 인 타임으로 필요한 레코멘데이션이 가능한 잡을 스노우플레이크의 파이프라인 상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데이터를 만든 것만으로는 쿠라실의 어플리케이션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만든 레코멘데이션의 데이터를 서버 쪽의 데이터베이스로 등록하기 위해서 AWS에 대한 외부 함수를 스노우플레이크 상에서 구현해서 데이터를 호스트함으로써 서버 사이드로부터 쿠라실까지 레코멘데이션을 전달하는 데이터 기반을 바탕으로 한 이벤트 드리븐한 데이터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DBT입니다. DBT를 이용해서 분석만이 아니라 레코멘드에 필요한 데이터의 모델링 등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DB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DBT는 데이터 빌드 툴이라고 불리는 ELT 데이터의 T입니다. T, 그러니까 변환, 트랜스폼을 관장하는 도구로서 DBT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림을 사용해서 태스크를 사용해서 하는 등등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데이터 엔지니어의 그 개인에 의존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쿼리를 쓰기만 하면 DBT를 도입을 하면요 데이터의 흐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이런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쿼리를 쓰기만 하면은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그 밖에도 GitHub과 연계가 가능하고 디플로이를 할 때에 데이터의 품질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어질리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뜻하지 않는 수확도 있었는데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련 업무는 그러니까 DBT를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쿼리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데이터 엔지니어만이 아니라 쿼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데이터의 정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DBT 도입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개인이 의존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문턱이 낮아졌고 스크램블하게 레코멘데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비를 하는 것이 누구든지 직능을 초월해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지 않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 DBT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정비를 했는데요. 앞서 나온 것처럼 스노우프레이크의 기능을 사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다른지 역할 분담에 대해서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하면요. 스노우프레이크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그 개인의 능력에 의존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스노우프레이크의 파이프라인을 선택한다는 면에서는 좀 더 실시간성이 필요할 때 스노우프레이크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고요. 그 밖에는 코스트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라든가 아니면 좀 더 데이터를 분석하기보다는 데이터를 깨끗하게 상류 부분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스노우프레이크가 더 유용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편 DBT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각각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분석을 할지 어떻게 리커멘데이션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비즈니스 라이크하게 생각한다든가 데이터를 데일리, 얼리로 만드는 실시간성을 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 오히려 품질이 더 중요한 부분에서는 DBT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DBT를 이용해서 리얼타임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코멘데이션에 관해서입니다. 쿠라시르의 추천 기능으로서는 지금 기계학습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한 리코멘데이션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나이브하게 데이터 기반상에 구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내그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 DAG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갖추어진 타이밍에 처리를 하고요. 그 데이터를 레코멘드의 로직에 넣어서 레코멘데이션 데이터가 다 완료가 되면 서버 사이드로 그것을 돌려주고요. 서버 사이드에 저장을 시키는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구성합니다. 유저가 행동을 하면 그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흘러가고 레코멘데이션 로직을 통해서 서버 사이드로 반납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유저 쪽으로 돌아가는 일련의 흐름이 데이터의 흐름이 이것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기계 학습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기계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한 환경이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AWS로의 외부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만은 외부 API를 데이터 기반 SQL의 쿼리로부터 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흔히 있는 것이 외부 API를 일본어 영어 변환 API라는 식으로 했을 때 그 API를 그러니까 일본어로 입력으로 외부 함수를 실행을 하면 영어로 번역된 데이터를 쿼리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부 서버와 그 데이터를 연결을 시키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그것을 AWS 환경상에서 외부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것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코멘드된 데이터를 서버 사이드로 포스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만을 위한 외부 함수입니다. 최근에 데이터 관련해서 리버스 ATL이라는 것이 유행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외부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한 리버스 ETL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는가 하면 리얼타임으로 서버 사이드 측의 이벤트 드리븐으로 데이터를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서버 사이드에서 데이터 기반적으로 쿼리를 던져서 그것을 취득을 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측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처리가 끝난 타이밍 때에 이벤트 드리븐으로 서버 사이드에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리얼타임의 유저의 행동을 파악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는 일련의 데이터 흐름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의 요점입니다. 어떠십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제가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쿠라실은 좀 더 앞으로 알찬 리코멘데이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나온 대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나이브한 리코멘데이션을 현재 구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기계 학습을 도입하는
포커싱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개인에 맞추어서 유저에게 추천하고 싶다라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 다양한 서비스 또 스노우플레이크의 기능을 사용하면서 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외부 함수 등을 이용한 그 데이터 연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AI 서비스 API라든가 아니면은 클라우드상에 구축되어 있는 매니지된 ML 모델의 어떠한 엔드포인트 등과 데이터 기반을 외부 함수를 이용해서 연계를 시킬 수 있다면 더 실시간으로 데이터 기반의 이벤트 드리븐 형식의 기계 학습 파이프라인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GA된 스노우플레이크상에서 파이썬을 만들 수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for 파이썬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데이터 기반상에서도 데이터 기계 학습의 파이프라인을 모두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내용,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쿠라실만의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차별화된 추천을 통해서 유저에게 제공을 해서 앞으로 이 사이클을 돌려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리가이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토크로 질문자가 궁금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세션 내용을 깊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보내주신 질문도 종합하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퀘스천 마크 버튼을 누르시고 질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라인 쿠보 케이고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머신러닝 솔루션 팀 1의 구보 케이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지금까지 ML 모델을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접근법을 시도했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떠한 과제 설정이 있었고 그 접근 방법이 있었나요? 또 이번에 데이터 기반을 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쿠라시를 여러 가지 추천 그리고 기계 학습을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그 다양한 콘텐츠를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그 카레를 산 그 유저에게 어떠한 추천을 해야 할지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추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기계 학습에서 어려운 과제로서는 그 추천을 한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평가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도전했던 부분 중에 과제였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렵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뭐였죠? 다음 질문이 뭐였죠? 이번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된 계기, 그 접근 방법이 있었나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실시간성이라는 부분이 좀 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유저에게 보다 즐거움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할 때 아까 3시간 후에 데이터가 연계되면은 3시간 동안 계속 사용하는 유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많아지면은 데이터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졌을 때 어떻게 과제를 해결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데이터 기반을 새로 생각을 하게 된 그러한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와 DBT의 도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건 단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 갭이 있었다라던가 그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예상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사용하는 이상 뭐 단점이 있어서 뭐 고생했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 면에서도 이용한 만큼만 과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코스트, 뭐 비용이 들었다라는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섰는 부분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뭔가 반응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하기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버스 ETL가 한 사람당 다룰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고객을 다룰 것인지 어떤가라는 질문이네요. 그 실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플러스가 되어 있긴 한데요. API에 관해서는 그 당시 필요한 리스트를 다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쪽에 그 스펙으로 문제가 될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좀 과제로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